Welcome, Money Supermarke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파는 가게. 오늘 또 조성년 펀펀한 투자연구 소장님을 모시고 실패를 모르는 투자 전략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정말 핵심적이고 네. 또 쉽고 네. 유익한 이게 우리가 뻔뻔한 투자 연구소 특징이죠. 예. 근데 참 쉬워야 되는데 예. 사실 투자라는 부분이 예. 마냥 쉽지만 않은 부분이 또 사실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또 제 예. 고민이죠. 아이고 뭐 돈 벌기가 쉽습니까? 예. 예, 그렇게 너무 쉽게 접근하면 예. 또 내 돈을 망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네네. 예, 조금 이렇게 품을 들여야 되는 게 예. 좋겠죠. 네. 예, 잠시 후에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조 소장님, 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예. 실패를 모르는 투자 전략 예. 첫 번째 시간으로 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그렇죠. 예, 간략하게 예. 한 번 더 안 예. 들으신 분을 위해서 예. 간략하게 간단하게 리뷰해 주시고 넘어가면 예. 좋겠습니다. 이제 투자와 관련돼서는 가장 큰 이제 숙제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전략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사실은. 예. 물론 여러분 하루하루의 조그만 움직임 자체가 예. 쌓이면 큰데 예. 당일 느끼는 어떤 물가나 이런 부분들은 예. 체감하기가 좀 힘들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곡간에다가 쌀을 많이 이렇게 쌓아 놓는데 예. 곡간 뒤에서 쥐새끼가? 생쥐가 쌀들을 곡식을 막 갉아 먹어도 예. 나는 항상 모르고 쌓여 있는 걸 보니까 예. 나중에 텅텅 비어 있는 예. 걸 모른다는 얘기로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맞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액면가는 예. 통장에 찍혀 있는 금액은 뭐 그렇죠. 미세하게나마 증가할 수 있지만 이자가 예. 그렇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손실을 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뒤에서 그렇죠. 지새끼가 그렇죠. 갈가먹고 있다. 그걸 모르고 그렇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얘기를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금융 상품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플랜에 있어서는 투자형 상품으로 해야겠다는 것까지 동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리스크 뭐 이런 것이 좀 두렵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리스크가 무엇인지, 투자 위험, 그렇죠. 리스크, 투자 위험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이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리스크라는 쓰여지는 용어와 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리스크를 접하는 의미가 좀 틀립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참 의미가 있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리스크 투자 위험이라는 이야기는 똑같이 하는데 이것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리스크에 대한 이 일종의 스펙이라 할까, 이 범위가 있고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정도의 이런 수준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우리가 미묘한 차이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사실 차이 분별 없이 똑같이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느끼고 말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정리되는 것도 상당히 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에 앞서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과연 여기서 금융 상품, 지난번에 얘기했던 금융 상품은 무위험 상품인가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위험이 없다. 그건 당연히 무위험이죠. 무위험이라는 말은 어쨌든 내가 부담해야 될 어떤
그 가치가 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문제이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이 40세 사람이 2%, 3%, 4%의 어떤 그 물가 상승률을 가정을 할 때 과연 1억 원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58세 그러니까 40세니까 58세 18년 뒤. 18년 뒤 그 다음에 64세 그러니까 이제 40세에서부터 한다면 24년 뒤 그렇죠. 또는 36년 뒤 또는 44년 뒤. 54년 뒤. 뒤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한 40세 남자가 평생에 걸쳐서 어떤 그 경과 기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2%의 물가 상승률이다.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 수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국가 통계치로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하고 체감 물가 상승률.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라고 그렇죠. 하는. 장바구니 물가.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국가에서 발표하는 물가 수준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항상 힘들까? 그렇죠. 시장에 가면 살 게 없을까? 뭐 10,000원 들고 나가면은 뭐 살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10만 원을 은행에서 찾았는데 어느새 그것이 흐지부지 다 사라져버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공식 통계적인 어떤 물가 상승률하고 체감 물가 상승률이 또 틀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대략 한 3% 수준으로서 물가 상승률을 보는 게 아마 저는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라는 돈이 대략 24년이 지나면 대략 반토막이 납니다. 3% 물가 인상률을 기준해 볼 때 반토막이 돈 나고 가치가요. 똑같은 1억은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1억이 24년 후에 1억 똑같은 1억이 통장에는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그 돈의 가치는 효용성은 쓸모 있다고 하는 거 표현할 수 있는 그 돈의 값어치는 반토막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걸 우리가 꽃간에 비교해 보면 꽃간 문을 열었을 때 여전히 1억 원 정도의 쌀가마니는 있는데 그 뒤에서 지새끼가 이미 한 절반 정도 5천만 원 가까운 돈은 갉아 먹어버렸다. 그렇죠. 갉아 먹은 거죠. 또 예를 들어서 같은 1억이 한 그 76세 또는 94세 가면 4,900만 원이 3,400만 원 또는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팍팍팍팍 줄어듭니다. 엄청나게 줄어든다 그죠? 그렇죠. 결국에 있어서는 1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얘기하는 무위험 64세에도 1억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76세에도 1억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94세에도 1억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면 최소한 3%의 수익이 나와야만이 똑같은 화폐 가치를 갖는다는 뜻이죠. 그러네요.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은 수익은 얻어야 그렇죠. 꽃간의 문을 열었을 때 있는 쌀가마니 숫자나 그렇죠. 앞에서 보는 쌀가마니 숫자나 뒤에서 보는 쌀가마니 숫자나 같게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이 얘기를 뭐냐면은 금리 상품은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자산의 가치를 재단하는 칼자루는 인플레이션이 있다. 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은행 이자가 뭐 기껏해 1.5% 뭐 내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은 최소한 뭐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으로 해도 2%가 넘으니까 그러죠. 이것만 해도 벌써 지새끼가 갉아먹고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투자에 앞서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 40년 동안 시장의 주요 변화를 야기한 원동력이었어요. 즉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떨어진다 이것에 따라서 한국은행에서는 이에 맞춰서 금리 정책을 했고 또 국가에서는 나라대로 경기를 부양을 하고 과열된 경기를 또
좀 안정시키는 정책들을 펴 나갔거든요. 가만히 보면은 그 핵심의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물가였어요. 물가.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은 금융 상품이 결코 무위험 상품이 아니다고 하는 거기 한 축뿐만 아니라 시장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원동력이 됐다는 것. 요거를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리스크를 점검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하는 거 하고 지난 시간에 주 내용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점점 이제 심각하게 재밌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리스크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렇다고 전문가들이 느끼는 아까 그 말씀이 상당히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궁금하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또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 뭐 어렸을 때 그 뭐 위험은 뭐 중학교 때 이제 배운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였던 단어가 데인저죠. 그때 이제 우리 그 영어를 잘 모르던 중학교 때 어떤 친구가 이거를 댕거라고 댕거 뭐 그런 이제 추억도 그렇죠. 있는데 이제 리스크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건 이제 이거 데인저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물가에 가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활에 접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뭐냐면은 그 리스크를 이 위험 또는 리스크를 어떤 변동성으로 정의를 해요. 변동성.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크냐 적으냐를 가지고 사실은 리스크를 정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재무 이제 학이라든지 일반 그 투자론이나 이런 데서는 대부분이 리스크를 변동성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을 그 리스크 측정 단위로 사용을 하고는 있어요. 즉 어떤 학문적으로 보면은 변동성이라는 어떠한 정의가 유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투자자 그냥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 변동성이 크다는 건 나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 그건 사실은 인정을 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금을 하고 금융 상품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 변동성이 제로니까 사실은 저기 금융 상품 우리가 택하는 거거든요. 귀찮고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되죠. 안심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변동성을 접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은 더 많이 이제 그 와 닿는 부분이 내가 투자한 돈, 내가 투자한 자금이 잃어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를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리스크라고 정의를 하죠. 보면 아시겠지만 돈을 잃는다는 건 가장 가슴이 아픈 거니까. 그럼요. 그렇죠. 피죠, 피 같은. 그래서 투자자들은 변동성의 어떤 변동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손실, 수익률에 따라서 이제 투자 결정을 하는 거죠. 결국에 있어서는 투자자들이 어떠한 자기 자산 관리인이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주문을 하는 거죠. 가격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니 좀 더 큰 잠재력이 필요해. 이 얘기는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가격 변동성이 있을지도 모르니 좀 더 큰 수익률을 원해. 이 얘기를 안 한다는 이 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돈을 잃을지도 모르니 좀 더 큰 상승 잠재력이 필요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가격 변동성보다는 우리가 내가 그냥 3%짜리 금융 상품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짜리 투자 상품을 선택을 할 때 그 7%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배경은 가격 변동성에 대한 어떤 그 마음속의 어떤 불편함에 따른 보상이 아니고 내가 돈을 잃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더 큰 수익률을 원한다는 거죠. 즉 7% 갭이
무엇 때문에 추가적으로 원하는 거죠. 가격 변동성이냐, 돈을 잃을 수도 모른다는 그런 그 어떤 잠재적인 어떤 심리적 불안감이냐 하면 답은 나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란 무엇이냐는 정의를 우리가 내릴 때 과연 이제 이 성과의 변동성도 사실은 이게 그 결국 나쁜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좀 더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한 돈을 잃을 가능성으로 정의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를 좀 여기서 이 정도로 한번 정의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투자 전문가들은 이 변동성 자체가 이제 가격 변동성 자체가 하나의 위험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초과하는 수익을 이제 추구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인들은 잘 체감을 못하므로 일반인들한테 그냥 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 돈을 잃는다 이것이 훨씬 이제 직접적이다. 그렇지만 이 이제 원칙적으로는 가격 변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이 가격 변동을 가지고 변동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원론적이고 포괄적인데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좀 직접적인 용어로 하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나 위험이 조금 그 뭐냐 좁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 이런 성격이다, 그죠? 이제 맞긴 한데 이제 어떤 중요한 건 이제 뭐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부분은 변동성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포커스를 하고 싶은 부분은 과연 돈을 잃을 가능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이제 투자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변동성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또 가능하면 손해를 줄이는 이런 전략들도 그죠. 그게 더 지금 현실성이 있고 좀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일반인들한테는 결국 손해라는 것이 가장 큰 키워드다, 그죠. 그렇죠. 손해라는 맞습니다. 것이. 자, 그래서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스크 이제 어떤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즉 손해를 안 보기 위한 리스크를 손해를 안 보는 것, 손해를 안 보는 것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오늘 논의의 핵심이라고 전제를 할 때, 일단은 우리가 투자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간다면 그 투자라는 단어에는 미래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인류가 그렇죠. 인류가 역사상에 있어서 어떤 다른 동물보다 더 진화하고 발전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인간의 뇌 속에 미래라는 단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류가 비획적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과 내일을 그러니까 동물들은 잘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오늘과 내일을 구분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미래라는 먼 훗날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기대치나 변화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이 인간이 사고를 하면서 인류가 비획적으로 발전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쨌든 투자라는 단어는 미래라는 단어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면 이제 걱정도 사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두려움. 그 동물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구분을 잘 못하니까 걱정이 없이 늘 태평하게 보이는 거고. 원시 시대도 보면은 미래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래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데, 자, 이 미래는 불확실한 미래 리스크를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오늘과 내일이 예를 들어서 하물며 날씨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비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온도가 오늘의 온도와 내일의 온도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인가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지 않을 것이 더 옳은 예측이라는 거죠. 오늘과 내일이 같지 않을 것이다.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또 합리적인 사고인데 투자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오늘과 내일이 같았으면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또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갈림길이 서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 그렇죠. 그렇죠. 마음의 자세가. 오늘과 내일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원천적으로 맞는 그렇겠네요. 얘기죠. 근데 오늘과 내일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이 틀림에 따른 준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기도 하고 어쨌든 준비 및 대응 전략을 그렇죠, 수립할 그렇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수립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 또 그 자체의 대응 전략이나 이런 수립을 못 하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를 초래할 확률이 높아지네요. 그러죠. 예. 그러죠. 그 인플레이션 자체도 마이너스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냐면은 결국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미래를 상대하는 것인데 결국은 리스크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리스크가 높을 때 그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무언가 나에게 뭔가 다가올 때 예를 들어서 어디선가 멀리서 부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이게 호랑이 발자국 소리인지 고양이 발자국 소리인지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내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원시 시대에도.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아졌을 때 그 상황을 인식을 해야죠. 비가 막 쏟아지는데 내가 강 상류에 있는지 강 하류에 있는지에 따라서 대응은 좀 그렇죠. 틀려지겠죠. 인식을 하고 있어야. 즉 리스크를 이해를 하고 그것이 높아질 때 그 상황을 빨리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제어를 해야 되겠죠. 일단 리스크를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인정을 해야만 이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할 수 있다 그죠. 그러죠. 자, 그럼 리스크를 제어하는 방법들은 어떤 리스크가 것들이 이제 리스크 제어라는 거 보면은 제어하는 방법이 그야말로 리스크를 제어하는 리스크 겁니다. 제어하는 것. 이게 이제 손실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이고요. 방법. 이제 또 하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리스크 자체를 그냥 피합니다. 회피해버립니다. 회피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 이런 거죠. 뭐 서울 시내에서 하루에 교통사고로 10명이 사망을 하니까 서울 시내 인구가 1,000만 명이고 1,000만 명에 10명이 사망하니까 몇 분의 몇의 확률로 사망할 수 있으니까 너는 집에 나가지 말고 교통수단도 이용하지 말고 너는 집에만 있어. 그게 해피네. 그건 해피죠. 그죠, 해피. 이때 해피는 HAPPY 해피가 아니에요. 예, 이게 우리가 발음이 그래서 행복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수익마저도 회피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수익마저도 회피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집 밖으로 나가면 분명히 확률적으로는 위험한 확률도 분명히 있지만 훨씬 더 세상을 즐기고 또 어떤 목적지에도 훨씬 빠르게 갈 수 있는 그걸 수익이라고 본다면 근데 해피를 하면 그것마저도 아예 포기해야 되는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제어하는 것이 제어와 해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위험 이자율 아까 얘기했듯이 예금을 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리스크를 회피하는 행위죠. 과연 이게 오를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 교통사고의 가능성과 관련돼서 얘기한다면 조금 뭔가 맞지 않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리스크 제어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어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리스크를 인정한다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으로 그렇죠. 제어가 나온다고요. 말씀드렸듯이 받아들이고 리스크를 이해하고 인지하고 그다음에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 투자의 세계에서 보면은 회피 쪽으로 선택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위험은 없이 수익은 많이 이 자체는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자체는 완전 상충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자 여기서 이제 리스크 제어가 왜 중요하냐면은요. 리스크가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지만요. 다른 사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리스크는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리스크를 이해하고 인지하고 제어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미친 리스크가 나의 높은 수익률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즉 리스크를 이해하고 제어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볼 때 승자가 됐다는 겁니다. 예. 리스크를 회피한 사람이 승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예. 뭐 단순하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금 상품을 보면 어쨌든 예. 은행 금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행국이라고 보면 장기적으로 미래적으로는 결국 은행 금리를 초과하는 물가 인상률을 초과하는 그것이 결국 리스크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리스크를 제어해야 되는 초과하는 거죠.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우리가 이제 테이크 해야 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제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왜 그러면 리스크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어느 누군가 리스크의 가능성은 나한테도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똑같이 있고 그 사람에게 미친 나쁜 리스크의 영향이 나에게는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쳐서 나에게 투자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들의 성공 사례는 성공이 얼마나 대단했느냐보다는 실패 사례가 얼마나 되고 그 사례들이 얼마나 나빴는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성공을 많이 했느냐보다도 그 실패 사례가 얼마나 되고 이게 얼마나 나빴는지 즉 이것을 어떻게 제어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투자의 수익률은요. 자, 또 이제 넘어가 보실까요? 뭐 점점 깊지만 재밌다 그죠. 자, 이때 이제 그러면 우리가 리스크 제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깔끔하게 표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이제 볼까요? 이제 어느 누군가가 이제 적금을 붓는다고 하죠. 하여튼 돈을 이제 다달이 쌓아 나간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여기 시간이 있고요. 원금이 이렇게 쭉 늘어납니다. 뭐 1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다달이 집어 넣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자율이 지금 대략 한 1.7% 정도 되거든요. 이자율 1.7%짜리는 여기서 보면은 직선입니다. 왜 직선이죠? 동일하니까. 리스크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측 가능하고. 그렇군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산수죠, 산수. 산수만 하면 되죠. 이건 그래서 직선입니다. 그런데 나는 은행에다 돈을 아무리 넣어봤자 이것뿐이 안 되는데 나는 좀 더 큰 걸 원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죠. 딱 직선으로 7%를 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직선으로 1.7%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직선으로 7%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7%를 원하는 사람은 이 곡선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곡선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시죠. 10%를 원할 때는 여기도 곡선이 돼야 되는데 7%보다는 10%의 곡선이 더 크게 되겠죠. 좀 이제 가파르다. 오르내림이 훨씬 폭이 크다. 그죠. 똑같다면은 누가 여기서 이 폭이 똑같다면 누가 이걸 택하겠어요. 이 곡선의 폭이 똑같으면은 당연히 10%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돈 파는 가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스크 이 제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경로와 이 경로, 요 경로와 요 경로가 있을 때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을 하지 말고 리스크를 제한다는 말은 빨간선의 경로를 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7% 또는 10%를 수익률을 얻어낼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 이게 리스크 제어와 관련된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자,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어떤 투자자가 원금을 이렇게 모아 나가는데 리스크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역시 직선입니다. 아무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싫어서 7% 또는 10% 어느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10%는 7%보다는 마음이 좀 더 불편할 거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 그렇죠. 잠자리에 드는 순간
발을 좀 더 쭉 뻗지 못할 부분이 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같은 10% 같은 7%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이 경로를 택하느냐 이 경로를 택하느냐 예. 이 경로를 택하느냐 이 경로를 택하느냐는 리스크를 제어를 통해서 예. 빨간 예. 선의 경로를 예.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예. 이게 리스크 제어를 도식화한 예.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그 높은 수익률에 비례하는 이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는데 네. 더 클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것을 조금 더 적게 네. 그 변동폭을 적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 그것들을 우리가 리스크 제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도표 도식적으로 하자면 그렇고요. 자, 한번 또 보면은요. 자, 이제 그 리스크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도표를 봤죠. 그럼 이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첫째 시간에 한번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리스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치고 빠지기, 그다음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첫 번째 시간에. 그 다음에 잘 골라서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잽싸게 먹고 나오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자산관리를 오래 한 경험으로 봐서는 뭐냐면 리스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분산 투자, 장기 투자. 분산 투자는 기업 고유의 위험을 제거를 하는 거 펀드 등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업 고유의 위험, 뭐 시장 위험 이런 얘기를 하자면은 또 이것만 가지고 1시간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분산 투자를 통해서 장기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제어한다. 요 정도만 오늘은 좀 받아주시고 그렇군요. 또 다음 어떠한 그 특별한 기회에 분산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장기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리스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뭐 치고 빠지기 뭐 좋은 정보로 잽싸게 먹고 나오기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를 통해서 제어를 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리스크를 제어하기 리스크 없이 많이 먹기 위해서는 치고 빠지기 골라서 잽싸게 먹고 나오는 이런 것이 될 수만 있다면 좋죠. 될 수만 있으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히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을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분산 투자인데 사실 뭐 분산 투자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용어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분산 투자가 무엇이라고 하는 건 대략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여태까지는 오늘 그러면 결국 리스크를 제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결국은 이제 분산 투자다라는 왜 분산 투자가 중요한지를 여태까지 쭉 우리가 리스크 제어라는 방식을 통해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설명을 계속 할 겁니다. 사실은요. 하는데 이제 보통 그 뭐 저도 그러고요. 이제 뭐 증권사 객장이나 이런 뭐 실무자 얘기들도 그런데 저도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막 그러면은 이제 뜬금없이 뭐 굉장히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단절된 사람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펀드 하나만 추천해줘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강의 가도 주로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강의하고 가면 또 그러죠. 콕 집어서 이야기해달라고. 뭐 저기 거두절미하고 이제 다 알았어요. 이제 다 알았는데. 뭐 가입하면 그래서 뭐 가입하면 돼요. 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가장 인기 있는 펀드가 무엇인가요? 질문을 하는데 이제 그 심리적인 바탕을 보면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 펀드를 가입하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두려움에서 비롯하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이제 같을 경우에 손실을 보고 다 같이 손실을 보는데 나 혼자만 손실 보고 나만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그 인기에 영합한 쏠림 현상들이 있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입한 펀드일수록 예. 투자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풀는 그동안 수익률이 급격히 오른 아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좋으니까 예. 그 순간에는 어쨌든 여태까지 좋았으니까 예. 지금 이 순간에 좋았으니까 예. 제가 그 수요일 날 예. 30일 날 예. 수요일 날 제가 그 상담한 부부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부부가 이제 펀드를 가지고 리스트를 가져왔더라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얘기한 펀드들에 보면은 대부분이 지금 일부 이익은 실현을 했고 예. 아직 마이너스 몇십 % 손실난 펀드들은 다 어떤 펀드들이냐? 예. 좋은 시절에 가장 그때. 인기 있던 가장 인기 펀드를 있었던, 예. 가입을 한 거예요. 예. 가장 인기 있다 보니까 일종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예. 좀 더 많이 예. 수익률이 올라가 버렸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걸로 인한 어떠한 그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급전직하를 한 거죠. 예. 그래서 환매를 못하고 가지고 있어요. 예.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예. 뭐 제 경험에도 10중 8구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예. 이러한 그 사고의 바탕으로 펀드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예. 분산 분산 투자 투자. 얘기를 예. 하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이러므로 인해서 분산 투자가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까지는 우리가 위험, 제어, 그다음에 주식, 분산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그러니까 분산을 했는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아까 쏠림 현상이 주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자 보면 알지만 이게 조선일보 2016년 1월 4일자 예. 신문 자료예요. 예. 그 도표만 이제 갖다에다 집어 넣어놓은 거거든요. 예. 자 2015년도에 개인이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 1위부터 포스코가 제일 많이 투자를 했고요. 예. 삼성중공업까지 쭉 이런 순서대로 예. 2015년도에 개인들이 투자를 했어요. 예. 여기서 지금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몽땅 마이너스 수익이 났어요. 예. 몽땅 마이너스네. 네. 아까 제가 얘기한 어떤 분산 투자의 개념이 아니고 예. 이게 좋을 거다고 해서 그때 신문에도 많이 회자된 종목들이에요. 예. 포스코, SK 하이닉스, 현대차, LG 디스플레이, 예. LG전자, 뭐 어느 하나, 대우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골고루 업종별로도 골고루 이렇게 있는데 평균 34% 마이너스. 야, 엄청난 거의 뭐 반토막에 가까운. 예. 자, 그런데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은 또 조금 다르네요, 그죠? 양상이. 이제 기관들은 어차피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예. 소위 말해서 바스켓 펀드 투자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골고루 짜가지고 투자를 해요. 그래서 기관들은 그나마 16.4% 수익이 났어요. 예. 몇 개 종목에 실패한 바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굉장히 그 큰 수익이 난 종목들도 예.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해서 평균은 16.4가 났어요. 플러스. 플러스요. 예. 외국인은 플러스 26% 정도가 났어요. 예. 두세 개 여기 네이버하고 삼성생명하고 삼성 SD에서 마이너스가 났는데 예. 마이너스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2015년도 기준으로 그러죠. 개인, 기관, 외국인들이 투자한 종목들이 예. 2016년 1월 3일 보도 기준으로 예. 어떻게 수익과 손익이 예. 이렇게 좀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분산 투자 얘기면서 하는 거 예. 지금 머릿속에 이것을 예. 듣는 분들은 예. 머릿속에 분산 투자를 그렇죠. 계속 집어넣고 이 상황을 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 당시에 좋은 것, 인기 있는 것들만 편중해서 그러죠. 가입을 했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분산했다고 하는 것들이 분산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렇게 분산을 해요. 사실 예. 분산하는데 개인들은 이렇게 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특정한 한두 종목에 그렇죠. 몰빵을 하는 거죠. 이게 나름대로 어떤 면에 분산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있지만 사실은 분산이 아니고 그 당시에 좋았던 것들에만 그러죠. 몰빵했다. 예. 아까 요 앞 차트에서 우리가 그 질문에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만 쫓아다녔다. 그렇죠. 그렇게 셀렉션한 결과인 거죠. 기관이나 외국인을 보면 그 시점에서는 별로 이제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던 종목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제 이게 이제 진정한 분산이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또 보시죠.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했지만 뭐 저기 그 치고 빠지기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과연 시장 예측은 가능한가? 예. 이것도 그 시기 비슷하게 중앙일보에 난 자료예요. 예. 중앙일보에 어떤 얘기가 났냐면요, 이 얘기가 났어요. 2015년 12월인데 이때 유가를 골드만삭스나 블룸버그 뭐 세계적인 금융기관이죠. 예. 골드만삭스나 블룸버그에서 유가가 어떻게 될 걸로 예측을 했냐면은요. 2014년에 이제 말에 이제 2015년 예. 저기 유가를 예측을 한 거예요. 2014년 말에 2015년 한 해에 예. 이제 1년간 향후 1년간 유가를 예측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2014년까지 유가가 100달러대에서 50달러대까지 떨어진 다음에 예. 다시 85달러, 82달러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2015년 12월에 36달러 정도로 또 떨어졌어요. 뭐 완전 다르네. 크게 이야기. 그러죠. 예. 그러니까 과연 이제 개미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 이거는 블룸버그나 예. 골드만삭스 자기네들이 아주 뭐 금융시장에는 그렇죠. 뭐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그렇죠. 말하자면은 그 두뇌 집단에서 예. 예측한 거예요. 그것도 두뇌 한 개인이 아니라 예. 완전 그 회사에서 전문적인 아주 회사에서 거기서 나온 자료예요 이게. 자. 뭐 이제 좀 작은 얘기이지만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에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잘하는 데는 기획재정부, 예. 한국은행 이상 잘하는 데가 없겠죠. 예. 여기서 2015년도 경제 성장률을 기획재정부는 3.8, 예. 한국은행은 3.9를 예측을 했는데 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때 2.7이었어요. 3.8, 2.7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죠? 엄청난 차이죠. 우리가 뭐 한 1%밖에 안 되는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그죠? 차이죠. 예. 소비자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다음에 뭐 주택 매매 거래량, 예. 가계 부채, 수출입, 그다음에 뭐 경상수지 뭐 이런 많은 부분들과 관련돼서 예측한 거하고는 많이 이게 틀려졌어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과연 어떤 예측에 기반해서 어느 종목이 오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예측에 기반한 투자가 과연 올바른 투자 행위냐를 좀 점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머릿속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분산 투자를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떤 전문기관이라도 예측은 불가능하다. 돈 파는 가게에서 상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들이 페이스북 메시지 등등으로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 돈 파는 가게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이용할 수 있습니다. 02-536-0153, 02-536-0153. 또한 메일도 가능합니다. 머니 슈퍼마켓, 물론 영어로 쓰셔야겠죠. 머니 슈퍼마켓 @naver.com 메일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돈 파는 가게로 검색하셔도 1대1 채팅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경로이든지 문의해 주시면 저희 돈 파는 가게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Goodbye, thank you.